지난 이야기.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되자 선조는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순신은 포기치 않고 패잔병들을 수습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명량에서 고작 13척의 판옥선으로 적선 133척을 상대하게 된 이순신.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과 전술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 적선 31척을 분쇄하고 왜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1차 울산외성 전투. 명량해전에서의 참패와 전라도 백성들의 끝없는 저항으로 인해 일본군은 결국 북상을 포기하고 다시 군을 돌려서 남해안 외성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그러자 조명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 일본군을 더욱 압박하기로 하는데요. 목표는 외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후보지로 가토가 주둔한 울산 외성과 고니시가 주둔한 순천 외성이 거론되는데, 논의를 거친 끝에 가토가 있는 울산 외성을 공격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울산 외성을 고른 이유는 첫째, 가토와 고니시 둘 다 외란 때 조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수들이었지만 아무래도 조선은 가토를 더 싫어했어요. 고니시는 강화 협상도 주도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선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가토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점령하려고 한 데다가 조선의 왕자들까지 포로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니 조선 입장에서는 가토가 더 꼴보기 싫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울산 외성이 순천 외성에 비해 부산 외성과 가깝단 겁니다. 당시 부산 외성은 일본군의 본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공격을 할 거면 울산 외성을 공격하는 게 일본군에게 더 큰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울산 외성으로 가는 길목에 경상 좌병영이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일본군 8,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거든요. 따라서 연합군은 명군 3,000과 조선군 1만, 도합 1만 3천의 병력을 편성해 경상 좌병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가토가 울산 외성을 쌓느라 여기를 헐어놔서 이미 성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도 처음에만 조금 저항하다가 금방 성을 버리고 퇴각해버립니다. 그렇게 손쉽게 경상 좌병영을 점령한 연합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울산 외성을 쳐들어가는데요. 양측의 병력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연합군의 병력부터 살펴보자면 명군이 3만에서 4만 4천 정도에 조선군은 1만에서 1만 2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명군 4만에 조선군 1만, 도합 5만으로 봐요. 따라서 저도 5만으로 하겠습니다. 명군 사령관으로는 경리 양우와 제독 마귀가 참전했으며 조선군은 도원수 권율이 이끌었죠. 울산 외성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대략 1만에서 성 안의 인부들까지 합하면 최대 2만까지도 봅니다. 다만 보통 인부 빼고 병사만에서 1만 6천 정도로 보는 의견이 많기에 저도 1만 6천으로 잡겠습니다. 이들을 지휘한 장수는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가토는 서생포 외성에 가 있었어요. 연합군이 정보에 혼란을 줘서 어디로 공격해 올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12월 23일 날 전투가 벌어지자 울산 외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급하게 서생포 외성을 떠나 울산 외성으로 들어갔는데요. 울산 외성은 최근에 급하게 지은 성이었습니다. 원래 가토의 군대는 서생포 외성에 있었는데 일본군이 수세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울산 외성을 지은 거예요. 고작 40일 만에 급하게 지은 터라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아직 인부들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또 급하게 지었다고 해서 성이 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본은 100년 동안 성 따먹기만 해왔기 때문에 성을 지을 때 방어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지었거든요. 게다가 조명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가토는 성의 방비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울산 외성은 태화강 옆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태화강에서 뻗어나온 물줄기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천연 해자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게다가 보통 성벽이 한두 겹으로 이루어진 조선성과 달리 외성은 입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함락돼도 다음 구획으로 이동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가토는 명군의 화포 공격에 대비하여 성 바깥에 목책을 삥 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연합군은 일단 목책을 부숴야만 성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가토는 마치 성을 공격할 때 공성탑을 세우듯 곳곳에 누각을 세워서 조총을 쏟아부을 수 있게 했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거였죠.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경상좌수사 이운용이 경상좌수군을 이끌고 서생포 외성 쪽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울산 외성이 공격당하면 서생포 외성에서 바다를 통해 태화강 쪽으로 쉽게 지원을 갈 수 있었는데 이운용이 이걸 막아서 성을 고립시킨 거죠. 그리고 12월 22일엔 울산 외성에 도착한 조명연합군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으로 울산성 전투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빽빽하게 성을 포위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히 성을 가둔 상태로 12월 23일 마침내 울산 외성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명군은 강력한 화포를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자 고작 이틀 만에 목책이 뚫려버리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외성은 특유의 방어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아무리 병력을 쏟아부어도 쉽게 함락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성 위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조총 공세에다 백병전에 능한 일본 병사들의 활약 때문에 연합군이 죽어나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며 생각보다 연합군의 피해가 커지자 경리 양호는 공격을 잠깐 중지하고 고사작전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울산외성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 안에 우물이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식량도 얼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시켜서 굶어 죽이자는 거였는데요. 게다가 이때는 음력 12월, 양력으론 1월 말이라 추위가 극한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가토의 병사들은 일본에서도 따뜻한 지방에서 왔기에 추위에 굶주림에 목마름까지 겹치자 거의 죽기 직전으로 내몰리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한 병사들은 결사대를 꾸려 태화강으로 물을 뜨러 나왔는데 그때마다 연합군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니 물을 구하지 못한 일본군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전투에 쓸 말을 죽여서 말고기를 먹었고 갈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말의 오줌을 마시다 그것도 모자라서는 말을 죽여서 말의 피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합군은 쉴 틈 없는 공세도 이어갑니다. 그렇게 12월 28일 마침내 외성까지 뚫리자 일본군은 좁은 내성에 갇혀서 결사항전을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가토도 가망이 없음을 알고 할복을 하려고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일본의 대규모 지원군이 울산 외성에 당도합니다. 연합군이 막 공격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보를 교란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지원도 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 성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가토도 그러느라 울산 외성에 뒤늦게 들어간 거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연합군의 목표가 울산 외성 하나뿐이란 게 확실해지자 각지의 일본군이 지원을 보내 울산 외성을 구원에 나섭니다. 처음엔 1만 2만씩 오더니 마침내 무려 6만의 대군이 속속들이 울산에 당도하는데요. 그러자 1월 4일 연합군은 안 그래도 10일간의 전투로 피로가 누적돼 있는 마당에 대규모 원군에 맞서 싸우다가 지기라도 하면 진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공성을 포기하고 군을 물립니다. 이때 죽다 살아난 가토는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하게 남았는지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인 구마모토 성을 개조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재료인 토란 줄기로 다다미를 깔고 성 안에 우물만 120개나 팠다고 하네요. 1차 울산외성 전투는 연합군과 일본군 양측에 큰 피해를 입힌 전투입니다. 양측 사상자만 수천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연합군은 5만이라는 대군을 퍼붓고도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퇴했으니 이는 명백히 연합군의 패배라 봐야 하겠죠. 다만 가토도 나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전투가 끝나자마자 서생포로 퇴각을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다 포기하고 남해안 외성에 틀어박혔는데 연합군이 또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해왔다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얼른 일본으로 철수하고 싶어 했는데요. 심지어 구로다 나가마사는 진짜로 히데요시에게 철수 요청을 보냈으나 거절당하고 맙니다. 진린. 한편 명량에서 승리한 뒤 보아도로 진영을 옮긴 이순신. 보아도에서 겨울을 난 이순신은 이번엔 고금도로 진영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수군 재건에 힘씁니다. 이때 이순신은 앞서 휴전 기간 동안 한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병사들을 모으고 둔정과 염전을 경영해 군량을 확보했죠. 또한 해로 통행첩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판옥선도 건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판옥선을 얼마나 건조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면 노량해전에서 동원된 판옥선 수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앞서 노량해전에 동원된 판옥선이 30척에서 60척이라는 의견과 함께 7천량 해전에서 수군이 전멸한 게 아니라 상당수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이순신이 고금도로 진영을 옮길 때 이미 판옥선 40척가량을 건조했다고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노량해전 때 동원된 판옥선 수는 80척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자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수군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순신에게 불청객이 한 명 찾아옵니다. 바로 명나라 제도 진린인데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선 다시 한번 원군을 파견했는데 이번엔 임진왜란 때랑 다르게 수군도 함께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수군을 이끈 제독이 진린이라는 사람이었죠. 진린은 처음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괴팍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조선에서 군량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자의 목에 밧줄을 묶어선 말에 탄 채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는데요. 이를 본 류성룡은 고지식한 이순신의 성격을 알기에 이순신이 그와 마찰을 빚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류성룡의 예상과 달리 진린을 맞이한 이순신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일본 수군이 근처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자 이순신은 저리도 쪽에 부하 장수를 매복시켰다가 일본 함대 6척을 격파하고 수급 69개를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진린이 명나라 수군은 뭘 했냐며 꾸짖자 이순신은 그에게 수급을 양보하며 전공을 그의 것으로 돌리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이순신은 갑자기 명군 주둔지 근처에 살던 조선 백성들의 집을 허물어버립니다. 이에 놀란 진린이 자초지종을 묻자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이 조선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단체로 이사를 보내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진린은 이를 사과하며 이순신에게 명나라 군사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줍니다. 이러한 이순신의 지극정성에 아무리 성격이 괴팍한 진린이라 할지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순신의 성품에 감화된 진린은 그를 이하라고 부르며 공경했다고 하죠. 진린을 대하는 이순신의 행동은 앞서 그가 젊었을 때 보여줬던 고지식한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어째서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 과거에 원균의 모함으로 통제사직에서 잘리고 조선 수군이 전멸을 당할 뻔한 사건으로 인해 이순신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의를 못 참고 청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단 걸 깨달은 거죠. 자신도 원균처럼 조종의 로비를 벌였고 선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도 했다면 어쩌면 그때 통제사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으며 일본의 재침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린의 불의에 반항하는 것보다 최대한 그를 잘 구슬려서 함께 일본군을 격퇴하는 게 이순신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진린을 접대하며 그의 환심을 사기로 한 거죠.